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창고는 늘 지루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궁전을 기억하고 성벽을 기억하고 전쟁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제국의 흥망을 갈라놓은 것은 의외로 창고였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나일강 범람 이후에도 굶주림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로마가 지중해 전역에 군단을 보내고도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조선이 세곡과 군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강가와 바닷가, 교통의 요지마다 조창을 두었던 이유도 결국은 같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썩지 않게 쌓아두고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자가 강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원리가 시대를 바꿔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곡식의 시대가 지나고 석탄의 시대가 왔고 다시 석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에너지의 종류는 달라졌지만 권력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캐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안전한 곳에 쌓아두느냐, 누가 공급이 흔들릴 때 먼저 방출하느냐, 누가 위기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고로 움켜쥐고 있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졌죠. 특히 바다로 움직이는 석유는 더 그렇습니다. 유전에서 뽑아낸 원유가 바로 소비지로 뿅 하고 순간이동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거나 수입이 막히면 세상은 늘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미리 쌓아뒀느냐, 누가 우회 경로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가장 빨리 꺼냈을 수 있느냐. 칼과 총, 미사일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그 아래에서는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무서운 싸움이 벌어집니다. 창고를 둘러싼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중동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됐습니다. 산유국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의 석유를 갖다 바치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 양기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얼핏 들으면 평범한 정책 브리핑 같지만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석유 비축기지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중동 쪽에서 동북아 비축기지 활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그만치 중동입니다. 원유를 뽑아서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바로 그 중동 말이죠. 세계 석유 공급의 중심에 있는 그 나라들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 자신들의 원유를 맡기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원유 교역량의 약 20%, 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해협이 봉쇄되면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출로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 중동 산유국들도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원유 수출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중동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원유 수입국 이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이죠. 팔아야 할 원유가 출구를 잃은 것인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호르무즈 봉쇄선 바깥 동북아 해상에 가까운 어딘가에 원유를 미리 꺼내 쌓아둘 수 있는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가 한국에 있는 것이죠.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여수, 거제, 서산, 울산을 포함한 전국 9개 비축기지를 운영합니다. 총 시설 용량은 1억 4,600만 배럴 규모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국제에너지기구가 집계한 한국의 석유 비축 지속일수는 세계 6위인데요. 정부와 민간 보유량을 합산한 약 1억 9천만 배럴은 수입이 전면 차단될 경우 IEA 기준으로 약 208일을 버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미 계약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국영 석유사는 한국석유공사와 국제 공동 비축사업 계약을 맺고 있으며 지난 3월 25일 200만 배럴의 아랍에미레이트 원유가 여수 비축기지에 실제로 입고됐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외에도 다른 중동 산유국들이 같은 구조를 원한다며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죠. 한국은 오래도록 스스로를 자원 빈국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길어지자 정작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의 석유 비축기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꽤 기묘합니다. 보통은 기름이 나는 나라가 강자이고 기름이 안 나는 나라는 약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유국들조차 해협 바깥에 원유를 미리 두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그 거점으로 한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겪으면서 중동 산유국들은 생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으니까요. 국제공동 비축사업이라는 이름은 낯설게 들리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산유국이 한국석유공사의 유휴시설에 원유를 맡기고 석유공사는 보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이건 그냥 참고 임대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수급 위기가 오면 우리 정부가 그 물량을 시장 가격에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을 미리 확보해 둔다는 점. 원유를 사두는 것이 아니라 원유를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두는 겁니다. 비상시에 원유 가격은 통상의 몇 배로 뛰기 때문에 우선 구매권은 곧 가격 우위와 물량 확보권을 동시에 의미하죠.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경로로 전 세계 17개국에서 확보한 대체 원유가 4월 4,600만 배럴, 5월 7,200만 배럴, 두 달 합계 약 1억 1,800만 배럴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물량만 놓고 봐도 평시 대비 82% 수준이라고 하죠. 즉 해협이 흔들린다고 해서 곧바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회 경로와 대체 도입선을 총동원해 버텨내는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이 설계가 진짜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아부다비 국영 석유사 원유 200만 배럴이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된 날 한국석유공사는 즉각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 다음 달 국내 정유사로 전량 공급되도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제때 행사하지 못하면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같은 달 울산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해외기업 A사의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만 배럴이 우선구매권 행사 타이밍을 놓친 사이 동남아 시장으로 빠져나갔으니까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고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고 한 바닷길이 불안하면 다른 항만과 다른 항로를 계산하는 능력. 기름은 나지 않지만 기름이 끊기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지금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한 방울 없는 한국이 석유 패권을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홍해 연안 얀부항. 이 항구는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무려 1200km 길이의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습니다. 호르무즈를 쓰지 않아도 되는 봉쇄선 바깥의 출구입니다. 현재 이 항구에서 하루 약 50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 배럴은 한국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일본, 인도, 유럽 각국의 유조선들이 이미 이 부두 앞에 줄을 서 있죠. 대기 선박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접안 순서 자체가 하나의 외교전이 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경쟁에 국적 유조선 5척을 투입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7%인 나라의 구조적 현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직접 가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것도 경쟁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한국 정유산업의 성격입니다. 원유는 같은 원유가 아닙니다. 산지마다 성질이 다르고 황함량과 비중이 다르고 정제했을 때 나오는 제품 비율도 다릅니다. 즉 아무 원유나 사와서 아무 정유공장에서 넣는다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정유사는 어떤 원유를 얼마나 섞어 넣을지, 어떤 설비 조건에서 돌릴지, 나프타와 경유, 항공유 같은 제품 수율을 어떻게 맞출지를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오랫동안 수입 원유를 다루며 이런 조합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기름이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한 원유를 분석하고 더 복잡한 조달 구조를 관리하고 더 민감하게 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원이 없다는 약점이 역설적으로 시스템 운용 능력을 갈고 닦는 압력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경 6,744억 원을 책정하고 한때 55%까지 떨어진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나프타 분해 설비 가동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원유를 구해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산업 전체의 호흡으로 다시 연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유 패권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과장입니다. 한국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중동처럼 세계 원유 가격을 좌우하는 생산 패권을 쥔 나라도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이 완전한 헛소리도 아닙니다. 이제 패권은 단순히 땅속 매장량으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협이 봉쇄되고 유조선이 우회하고 재고가 앞당겨 배치되어야 하는 순간 누가 비축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 누가 우선구매권을 줄 수 있는지, 누가 가까운 시장에서 물량을 가장 빨리 돌릴 수 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산유국이 아닌데도 석유 질서 안에서 지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기름 없는 나라가 아니라 기름이 멈출 때 더 중요해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정교하게 준비한 자가 자원 없이도 테이블의 주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상 팩트로 경제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